연성결 김용원저 학원 제2장 2. 깃털로 만든 옷. 화철관과 수생은 그 광경을 보고 멍해졌다. 저구는 꽉 조여있던 목이 풀리자 몇 번 헐떡거리며 숨을 몰아쉬더니 몸을 일으켰다. 그 순간 부러진 오른쪽 다리를 생각하지 못하고 짚는 바람에 통증에 자신도 모르게 아이쿠 하고 소리를 지르며 나뒹굴었다. 그는 급히 오른손으로 땅을 짚고 왼발에 의지해 다시 일어섰다. 혈도노조의 두 발이 하늘을 향해 박혀 있는 것이 보였다. 저구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살펴보았다. 혈도노조는 틀림없이 눈 속에 머리를 박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생은 저군이 몸을 날려 일어섰을 때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 혈도를 가슴 앞에 들고 몇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를 주시했다. 그녀의 표정은 매우 민망해 보였다. 그때 갑자기 화철관의 칭찬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젊은 대사님, 당신의 무공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아마 이 세상에 둘도 없을 것입니다. 한 발로 저 늙고 추악한 중을 차 죽였으니 그 발에 실린 무게가 천근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행동은 정말 많은 사람의 흠모를 받기에 마땅합니다. 수생은 이 말을 듣자 참지 못하고 꾸짖었다. 제발 닥치세요. 듣자 하니 정말 구역질 나는군요. 화철관은 태연하게 말했다. 혈도승은 간악하고 사악한 놈이라 모두가 그를 죽이려 했던 참이요. 젊은 영웅께서 의를 위해 자신의 사조를 죽였으니 그 늠름한 기계를 어찌 우러러보지 않을 수 있겠소?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해요. 만백성이 축하할 만한 일이외다. 그는 혈도승의 두 다리가 뻣뻣하게 굳어 틀림없이 죽었으리라고 생각하자 즉시 태도를 바꿔 저군을 추켜 세우고 있었다. 사실 그의 본성은 비록 지금은 간사해졌지만 평생 동안 의로운 일만 행하고 악한 일은 하지 않았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육천서, 유승풍, 수대 같은 사람들과 10여 년 동안 형제처럼 지낼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오늘 어쩌다 실수로 유승풍을 죽이게 되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아 평소에 호탕한 기계가 모두 사라졌던 것이다. 게다가 혈도승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잠재있던 비굴함이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고 있었다. 저구는 어리둥절하여 말했다. 내가 그를 발로 차 죽였다는 말씀이요? 화철관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믿지 못하시겠다면 먼저 그의 두 다리를 자른 다음 꺼내보십시오. 저구는 수생을 한번 쳐다보았다. 수생은 그가 자기 손에 들린 혈도를 빼앗으려는 줄 알고 깜짝 놀라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저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오. 조금 전 당신이 나와 저 노화상을 한꺼번에 단칼로 내리치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수생은 흥 하고 콧방귀를 뀌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철관은 둘을 중재하려는 듯 말했다. 조카야, 이것은 너의 잘못이고 소영훈께서 진심으로 너에게 사과를 하는데 응당 그 사과를 받아줘야 한다. 조금 전 늙고 악독한 중이 칼을 내리치려 했을 때 만약 소영훈께서 너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너의 목숨이 지금껏 남아있을 수 있었겠느냐? 화철관의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을 듣자 수생과 저구는 멍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수생은 비록 아름다운 소녀였지만 저구는 그녀를 구할 때 더 이상 애꿎은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일념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철관의 말은 마치 저군이 그녀에게 흑심을 품은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수생은 원래 저군에게 강한 적개심을 품고 있었으나 화철관의 말에 더욱 강한 미움이 들었다. 일시적으로 누구를 더 미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사악하다고 생각했다. 눈을 돌리니 아버지의 시신이 들어왔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 가련하게 느껴져 시체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화철관은 웃으면서 말했다. 대사님, 소영웅님의 법명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구는 대답했다. 나는 중이 아닙니다. 나를 대사라고 부르지 마시오. 승복을 입은 것은 잠시 어려움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입었을 뿐이오. 화철가는 기뻐하며 말했다. 그것 참 이상하군요. 알고 보니 대사가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대엽의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수생은 비록 통곡을 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저군이 중이 아니라고 하자 내심 반신반의했다. 저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성은 저기요. 이름도 없는 소인배이고 죽음의 늪에서 겨우 살아난 폐인입니다. 그 무슨 대엽도 아니오. 화철가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 참 묘하군요. 묘한 인연입니다. 적대형은 이렇게 늠름하시니 저 수질녀처럼 어여쁜 처녀와는 어울리는 한 쌍입니다. 이거야 원. 내가 중매쟁이가 되고 싶지 않아도 별 수 없이 매파 노릇을 해야겠군요. 그것 참 묘합니다. 알고 보니 적대엽께서는 출가인이 아니시군요. 머리만 약간 기르고 옷을 바꿔 입는다면 그 누구도 신분을 알아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속 절차는 밟을 필요가 없겠지요? 그는 저군을 틀림없는 혈도문의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단지 저군이 수생의 미색을 탐내어 고의로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 저군은 고개를 흔들며 침울하게 말했다. 당신의 말은 솔직히 역겹소. 그런 허튼 소리는 치워버리시오. 우리들이 만약 이 계곡을 나간다면 나는 영원히 당신을 보지 않을 것이고 수소저도 보지 않을 것이오. 화철가는 깜짝 놀라 일시적으로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러나 즉시 웃으면서 말했다. 아, 그렇군요.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했다. 당신이 무엇을 안단 말이오? 화철가는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적 대엽께서는 마음에 두고 계시는 어여쁜 아가씨가 있군요. 저수 진려를 오래도록 부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헤헤헤, 그렇다면 며칠 재미를 보시기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운우지락을 누릴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헤헤헤. 이 몇 마디 말을 수생이 듣게 되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억제할 수 없었다. 재빨리 달려가 연신 화철간의 뺨을 때렸다. 저구는 망연히 쳐다볼 뿐 이 일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고 눈길을 돌렸다. 한참이 지나도 혈도 노조의 눈 속에 박힌 발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수생은 아버지의 시신이 다시 눈에 들어오자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애통해하며 크게 외쳤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나 수대는 이미 죽은 몸인데 어떻게 딸의 외침에 대답을 할 수 있겠는가? 수생의 눈물 한 방울이 눈 위에 떨어져 눈 속에 스며들더니 천천히 얼음으로 변했다. 화철가는 혈도가 아직 풀리지 않자 쓸데없는 말을 하며 저군을 축혀 세워 호감을 사려 했다. 그러나 말할수록 자꾸만 빗나가기만 했다. 저군이 그를 아는 채도 하지 않자 화철가는 스스로 눈밭에 드러누워서 몸을 쉬었다. 저군은 인맥과 동맥이 관통되자 정신이 맑아지고 몸속에 따뜻한 기운이 오가는 것을 느꼈다. 그 기운은 가슴에서 등 뒤로 갔다가 다시 가슴으로 돌아 나왔다. 한 바퀴 돌 때마다 몸은 말할 수 없이 편안해졌다. 그는 이 기묘한 상황이 금방 사라질까 염려되어 즉시 바닥에 누워 감히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내력이 인맥과 동맥을 흐르도록 가만히 놔두었다. 수생은 몸을 일으키더니 한 걸음씩 혈도승이 박혀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혈도승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있는 힘을 다해 왼발을 혈도로 내리쳤다. 팍 하고 가벼운 소리가 나면서 왼쪽 다리가 잘려나갔는데 피는 흐르지 않았다. 수생은 정신을 차려 자세히 보니 혈도 노조의 혈액은 이미 체온을 잃고 꽁꽁 얼어 있었다. 이 혈도승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던 것이다. 수생은 한편으로는 기뻤고 한편으로는 슬펐다. 그래서 칼을 들어 혈도승의 다리에 마구 칼을 휘둘렀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나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이 악독한 늙은 중은 죽었으나 아직 저 새파란 중놈이 살아있다. 내가 어찌 그에게 수모를 당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짓을 하려고 한다면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 화철가는 이 모든 행동을 쳐다보며 내심 기뻐하고 있었다. 저 작은 중놈은 흉악하지만 나를 죽일 마음은 없구나. 조금 뒤 나의 혈도가 풀어지면 당장 저놈을 죽여야겠다.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도록 저군의 내공은 계속해서 움직이며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저군은 정전이 가르쳐준 신조경의 내공 요결에 따라 옹기조식을 하였다. 본래 내공이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인데도 이때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내심 놀랍고 기쁘기 이를 데 없었다. 옹기조식을 한 후 몸을 일으켜 나무 막대기를 하나 주워 오른쪽 겨드랑이에 끼고 혈도승 가까이 다가섰다. 그의 시체는 눈 속에 거꾸로 박혀 있고 두 다리는 수생에게 잘려 있었다. 죽은 것이 확실했다. 혈도승이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 인과응보라고 저구는 생각했다. 그러나 혈도승이 자신을 구해준 은혜가 생각나자 마음속이 조금 아파왔다. 그래서 그의 시신을 단정하게 꺼내어 눈밭 위에 똑바로 눕힌 후 눈을 모아 시신을 덮었다. 비록 간단하기는 했으나 그런대로 정성스러웠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혈도노조가 왜 그렇게 힘없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수생은 그가 혈도노조를 묻는 것을 보고는 그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하여 즉시 수대의 시신을 눈 속에 묻었다. 그녀는 다시 육천서와 유승풍의 시신을 찾아 묻으려 했으나 둘의 시체는 눈 속에 파묻혀서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화철가는 말했다. 소영욱님, 우리 셋은 이렇게 기진맥진해 있고 모두 배가 고프니 조금 전에 굽던 말고기를 좀 나누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모두 배를 채운 뒤에 다시 의논하여 이곳을 빠져나가도록 하지요. 저구는 그를 경멸하고 있었으므로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수생은 경멸의 표정을 짓고는 말했다. 그것은 내 말의 고기예요. 당신 같은 비열한 작자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저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화철간을 향해서 눈을 부릅떴다. 화철간은 말했다. 대사님. 저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소? 나는 중이 아니라고. 더 이상 대사라고 부르지 마시오. 화철가는 말했다. 네, 적대협께서는 이번에 혈도승을 일거에 차 죽였으니 그 이름은 천하에 빛날 것입니다. 내가 이 계곡을 빠져나가면 첫 번째로 적대협이 오늘과 같은 의기를 널리 선전하겠습니다. 적대협께서 목숨을 아끼지 않으시고 수 아가씨를 구하고 혈도승을 죽여버렸으니 이야말로 무림의 큰 복입니다. 저구는 말했다. 나는 이름도 없고 미천한 죄인인데 그 누가 당신과 같은 헛소리를 믿는단 말이오? 그러니 입이나 닥치고 계시오. 화철간은 말했다. 이 화철간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무림에 약간의 명성이 있어서 내가 말한다면 누구라도 안 믿고는 못 베길 것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말고기를 좀 가져다 주십시오. 저구는 울화가 치밀어 말했다. 내가 왜 당신에게 말고기를 가져다 주어야 한단 말이오? 앞으로 당신은 나를 보더라도 모르는 척하시오. 안 그러면 당신의 체면에 손상이 갈 것이니 말이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이 받은 억울한 누명과 고통이 생각나자 자신도 모르게 격분하여 감정을 억제하기 힘들었다. 화철가는 사실 말고기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는 비록 배가 고프긴 했지만 반나절밖에 굶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 문제될 것은 없었다. 그가 자꾸 말고기를 달라는 이유는 저군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알았으나 그가 약간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해서 자신을 죽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뜻이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서북풍이 계속 불어오자 저군은 수생이 추워할까봐 말했다. 수소저, 당신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자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자 수생은 깜짝 놀랐다. 그가 나쁜 마음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즉시 두 발짝 물러서더니 혈도를 쥐고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이 악독한 중놈아. 한 발짝이라도 다가온다면 나는 즉시 자결할 것이다. 저구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아가씨, 절대 오해를 하지 마시오. 나는 아가씨에게 조금도 흑심이 없습니다. 수생은 욕을 하며 말했다. 당신은 사람 얼굴에 짐승의 탈을 쓰고 있어요. 웃음 속에 칼을 품고 있으니 저 늙은 중놈보다도 사악하단 말이오. 나는 절대로 당신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겠어요. 저구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생각에 잠겼다.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나는 이 계곡을 빠져나가 당신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즉시 멀리 있는 넓고 큰 바위를 찾아 몸을 뉘고 쉬기 시작했다. 수생은 그가 멀리 가자 마음이 더욱 불안했다. 밤중에 습격해 올까봐 손에서 혈도를 놓지 못하고 동굴 안으로는 감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녀는 주변의 바위에 비스듬히 기대었는데 눈꺼풀이 시간이 갈수록 무거워져 왔다.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절대로 잠을 자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러나 며칠 동안 심신이 피곤하니 마음으로는 잠들지 말자고 했으나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이 들고 말았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는 다음 날 아침이었다. 햇살이 따갑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키니 손에 혈도가 없었다. 그녀는 더욱 놀라서 즉시 주변을 살펴보니 혈도는 자신의 발밑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다. 수생이 급히 혈도를 들어 저군을 찾아보니 저군은 손에 나무 막대기를 들고 절뚝거리며 계곡 밖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수생은 기뻤다. 이제야 이 악독한 중놈이 그냥 간다고 생각하니 부처님에게 감사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저군은 계곡에서 빠져나가고자 길을 찾으려 했으나 주변은 온통 눈에 막혀서 나갈 길이라고는 없었다. 계곡의 입구에는 수십 장 높이로 눈이 쌓여 있어서 봄이 와서 눈이 녹지 않는 이상은 이곳을 빠져나가기란 불가능해 보였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제자리로 돌아왔다. 화철관이 말했다. 적 대엽, 어떻게 되었소? 저구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서 말했다. 나갈 길이 없습니다. 화철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너야 나갈 수 없겠지만 이 화철관이 어떤 사람인데 너와 같겠느냐? 오후가 되어 혈도가 풀어진다면 나의 실력을 톡톡히 보여주마. 그러나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말했다. 그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혈도가 풀어지면 두 분을 데리고 이 계곡을 빠져나가겠습니다. 수생은 저군이 자기에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자 다소 마음이 놓였다. 그러나 방비하는 마음은 흩어지지 않아서 항상 그와 멀리 떨어져서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았으며 혈도를 품 안에 간직하고 있었다. 저군은 그녀의 그런 태도를 보고 기분이 좋지 않아 빨리 이 계곡을 빠져나가고 싶은 심정이었다. 정오가 넘었을 때 화철관이 갑자기 몸을 일으키면서 말했다. 조카님의 말고기를 좀 빌려주게나. 이 계곡에서 나가면 배로 갚아주지. 그리고 말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더니 한 덩이를 주워들고는 먹기 시작했다. 혈도승에게 찍혔던 혈도는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레 풀렸던 것이다. 화철관은 혈도가 풀리자 즉시 교만하게 변했다. 수생과 저군이 합공을 해온다 해도 자신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이 계곡에서 오래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한시라도 빨리 나가는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나가는 길을 찾는 즉시 저군과 수생을 죽여서 이 계곡 안에서 펼쳐졌던 자신의 추태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경공을 전개하여 계곡을 한 바퀴 돌았으나 주변이 수십 장 높이의 눈이 수십 리에 걸쳐 쌓여 있어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다. 혹시 눈 밑으로 길을 판다고 해도 수십 리에 걸쳐 굴을 파서 나가면 그 안에서 숨이 막혀 죽을 것이다. 그렇다고 또 이 눈이 녹기를 기다리자니 반년은 지내야 할 텐데 눈밖에 없는 이 계곡에서 무엇을 먹으면서 지내야 할지 막막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말했다. 내년 봄이 와야 나갈 수 있겠구먼. 저군과 수생은 화철관의 양쪽에 있었는데 화철관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다. 이 계곡 안에는 나무 뿌리조차 찾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봄까지 기다린단 말인가? 허공에서 독수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셋은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며 생각했다. 저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개가 있다면 이 계곡을 쉽게 빠져나갈 수 있을 텐데. 수생의 백마는 살이 찌고 컸지만 세 사람이 날마다 먹으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결국 다 먹어치우고 말았다. 다시 7, 8일이 지나자 머리와 내장까지 깨끗이 먹어치웠다. 화철간, 수생, 저구는 요 며칠 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얼굴을 돌리곤 했다. 화철간은 몇 번이나 수생과 저군을 죽이려 했으나 그 둘을 죽이고 홀로 이 눈 덮인 계곡에서 살자니 그것 또한 견딜 수 없는 노릇 같아 저군과 수생은 목숨을 연장할 수 있었다. 화철간은 어차피 두 사람은 자신의 손바닥 안에 있으므로 그리 급하게 손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며칠이 지나자 수생은 저군에 대한 의심이 크게 줄어 동굴에 들어가 잠을 잤다. 12월로 들어서니 이 눈 덮인 계곡의 날씨는 더욱 추워졌다. 저군은 신조공을 계속 연마하여 내력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옷이 너무나 얇아 살을 애는 듯한 추위를 견디기가 힘들었다. 수생은 가끔 동굴에서 나와 저군이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곤 했다. 그가 추위를 견디지 못하면서도 동굴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자 그녀는 이 작은 중이 악독하면서도 퍽이나 예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저군의 상처는 치유되었고 부러진 다리도 이미 뼈가 붙어 평상시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때로는 이 부러진 다리를 혈도노조가 붙여준 것이라고 생각하자 우울하기도 했다. 말고기가 다 떨어져 가자 가장 큰 문제는 식량이었다. 말고기가 적어지자 저구는 될 수 있는 한 적게 먹어서 약간이라도 비축하려 하였으나 화철가는 저군이 남겨놓은 말고기까지 남김없이 다 먹었다. 수생은 내심 생각했다. 이자는 명색이 중원의 대엽이면서도 위기에 처하니 혈도승이라는 악독한 중놈보다도 못하구나. 이날 새벽 3시쯤 되어 다투는 소리에 잠을 깼다. 저군이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수 대엽의 몸에는 절대로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화철관이 냉랭하게 말했다. 며칠 지나면 산 사람도 잡아먹을 지경인데 죽은 사람을 먹는 것이 어때서 그런가? 산 사람이라도 살아야 할 것 아닌가? 저군은 말했다. 우리들이 차라리 눈을 먹고 나무 뿌리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산 사람만은 먹을 수 없는 것이오. 화철관은 일갈했다. 비켜라. 왜 귀찮게 떠드느냐? 나를 화나게 한다면 너를 즉시 죽여버리겠다. 수생은 급히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왔다. 화철관과 저군이 그녀의 아버지 무덤 옆에 서 있었다. 수생은 크게 외쳤다. 나의 아버지를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몸을 날 듯 달려가 보니 아버지의 시신을 덮고 있던 흰 눈이 파헤쳐져 있었으며 화철관의 왼손은 수대의 가슴을 쥐고 있었다. 저군은 일갈했다. 빨리 놓으시오. 수생은 급히 말했다. 당신은 갑자기 차가운 빛이 번뜩이더니 화철관은 소매에서 단창을 꺼내들고 몸을 비스듬히 한 채 단창을 똑바로 겨누더니 질풍처럼 저군의 가슴을 찔렀다. 이 일격은 상당히 빨랐다. 저군의 내공은 비록 크게 진보했지만 외공은 척장발액에서 배운 검술에 지나지 않았다. 화철관과 같이 무공이 심오한 사람이 갑자기 기습을 해오자 도저히 상대할 수 없었다. 멈칫하는 사이에 화철관의 단창 끝은 이미 가슴에 와 닿아 있었다. 수생은 크게 비명을 지르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화철관은 이 일격으로 저군의 목숨을 빼앗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창끝이 가슴에 닿는 순간 더 이상 뚫고 들어갈 수 없었고
무엇인가 막고 있는 것 같았다. 저구는 뒤로 벌렁 쓰러지면서 왼손으로 힘껏 단창의 창대를 후려쳤다. 벅 하는 소리가 나면서 단창은 화철간의 손을 벗어나 멀리 날아가 버렸다. 화철간의 엄지와 검지 사이의 호구가 찢어져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이 일격의 힘은 대단해서 화철간 역시 뒤로 곤두박질 쳤다. 단창은 눈속을 뚫고 들어가 자취조차 찾을 수 없었다. 화철간은 깜짝 놀라며 내심 생각했다. 이 어린 중놈의 재간이 보통이 넘는구나. 늙은 중놈에 못지않구나. 그는 벌떡 일어서자 꽁무니가 빠져라 도망치기 시작했다. 화철간은 저군이 창에 맞고도 죽지 않은 것이 바로 오잠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단창에 실린 힘이 매우 강했으므로 그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군은 정통으로 창에 찔리고도 멀쩡했으므로 저군이 무슨 요상한 무공을 익힌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때 저군은 가슴에 온 충격에 잠시 정신을 잃고 땅에 쓰러져 있었다. 만약 그가 신조공을 익히지 않았다면 오자미가 비록 단창을 막았다고 해도 화철간의 내경에 적중당해 죽었을 것이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은 휘영청 밝았고 두 마리의 독수리가 눈 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공중에서 빙빙 선회하고 있었다. 수생은 저군이 꼼짝도 하지 않는 것을 보자 이미 화철간에 의해 죽은 줄 알고 생각했다. 이 악독한 중놈이 마침내 죽고 말았구나. 앞으로는 이놈이 나를 괴롭힐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녀는 다시 생각했다. 화철간이 내 아버지의 살을 먹으려고 했을 때 이 악독한 중놈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을 저지하려다가 죽고 말았다. 이 중놈이 무슨 좋은 뜻을 품고 있었을 리가. 나를 속여서 내가 내 속임수에 걸려들 줄 알았니? 이 중놈이 죽은 뒤에 다시 화철간이 와서 나의 아버지의 시체를 먹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아무래도 이 중놈이 죽으면 곤란해. 그녀는 혈도를 손에 쥐고 천천히 저군의 몸 곁으로 다가갔다. 저군은 꼼짝도 않고 눈 위에 쓰러져 있었는데 얼굴 근육이 연신 실룩거리고 있었다. 수생은 내심 기뻐하면서 고개를 숙여 그의 콧밑에 손을 갖다 대니 두 줄기 따뜻한 숨결이 그녀의 손가락에 와닿았다. 수생은 깜짝 놀라 급히 손을 거두었다. 저군이 죽지 않았다고 해도 중상을 입어 숨결이 미약하리라 생각했는데 저군은 내공이 심오해서 정신을 잃었지만 숨결은 여전히 힘찼던 것이다. 그러나 아직 상승의 경지에 이르지 못해 숨결이 힘은 있었으나 고르지 못하였다. 수생은 생각에 잠겼다. 이 중놈은 기절했지만 잠시 후면 다시 정신을 차릴 거야. 내가 옆에 있다가는 무슨 봉변을 당할지도 몰라. 수생은 이때 고개를 돌리다가 화철간이 멀리 떨어진 곳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화철간은 저군을 찔러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반격을 받자 내심 경악했고 두려웠다. 하지만 그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자 용기를 내어 한 걸음씩 다가갔다. 이때 그의 오른손의 호구가 찢어져 은은하게 저려왔다. 화철간은 저군이 움직이는 기척이 있으면 그 즉시 도망칠 생각이었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본 수생은 깜짝 놀라 소리쳤다. 다가오지 마요. 화철간은 교만한 미소를 지었다. 왜 오지 말라고 하지? 산 사람은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맛있단다. 우리가 그를 산채로 잡아먹자. 그는 말을 하면서 다시 한 걸음을 다가왔다. 수생은 다급해져서 힘껏 저군의 몸을 흔들어대면서 외쳤다. 그가 돌아와요. 그가 오고 있어요. 화철간은 저군이 그래도 일어나지 않자 내심 크게 기뻐하면서 뛰어오르더니 오른손으로 저군의 가슴을 힘껏 내리쳤다. 수생은 급히 혈도를 휘두르며 화철간을 찔렀다. 그녀가 사용하는 수법은 검법이었지만 혈도는 날카롭기 짝이 없어 검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었다. 화철간은 단창을 잃고 지금은 빈손이었다. 쇠를 진흙처럼 자르는 이 혈도의 위력을 알고 있었으므로 감히 소홀히 하지 못하고 즉시 공수입백인의 수법으로
혈도를 빼앗은 다음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다. 저구는 혼미한 상태에서 수생의 말이 어렴풋이 들려왔다. 이어서 기합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보니 달빛 아래에서 수생이 혈도를 휘두르면서 화철간과 싸우고 있었다. 수생은 병기를 들고 있었지만 혈도를 사용할 줄 몰랐고 그녀의 무공은 화철간에 미치지 못해 자꾸 뒤로 물러서고 있었다. 그녀는 병기를 휘둘렀으나 공격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데 불과했다. 그녀는 계속 외쳤다. 이봐요. 이봐요. 빨리 정신을 차려요. 그가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저구는 그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꼈다. 위험했구나. 조금 전 그녀가 나의 생명을 구해주었다. 만약 그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막지 않았다면 화철간은 벌써 나를 죽였을 것이다. 비록 내가 오자미를 입고 있어 보호는 받고 있지만 창으로 머리통을 찌른다면 내 어찌 살아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즉시 몸을 일으키더니 손바닥을 휘둘러 맹렬하게 화철간을 향해 내리쳤다. 화철간은 손을 휘둘러서 막았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동시에 눈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다. 저구는 내공이 심우했고 화철간은 장법이 고명해서 일시에 우열을 가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화철간의 무공이 높아 신속하게 대응했다. 저군의 일장에 쓰러졌으나 바로 몸을 일으켜 두 번째 장을 날려보냈다. 저군은 몸을 일으켜 세울 틈이 없어 앉은 채로 두 번째 장을 쳐냈다.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저군은 뒤로 두 바퀴나 뒹굴었고 화철간도 뒤로 세 발자국이나 물러섰다. 화철간은 내심 놀랐다. 이 작은 중놈의 내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나 두 번째 장력이 맞부딪힌 후 화철간은 그의 장법이 매우 평범하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두려운 마음이 없어져서 몸을 옆으로 돌려 세 번째 장력을 뻗어냈다. 저구는 앉아서 반격을 하였다. 그러나 장이 미쳐 부딪히기도 전에 퍽 하면서 저군의 가슴에 화철간의 발길질이 명중했다. 저군은 몸을 보호하는 오자미가 대부분의 충격을 흡수했지만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다. 화철간은 이 수법이 성공을 거두자 두 번째 장력을 즉시 뻗어냈다. 그는 무림의 명숙이었고 중원에서도 알아주는 고수였다. 그가 1초를 뻗어내자 10여 번의 장력이 발출되었는데 그중 4-5번이 저군을 격중시켰다. 저군은 맞받아서 반격을 했으나 그의 교묘한 몸놀림에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두 사람의 무공의 차이는 너무나 심했다. 저군은 내력이 화철간보다 훨씬 강했으나 그것을 격중시킬 기회가 없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두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막고 있었을 뿐 몸은 무방비 상태였다. 그는 일어나려다가 몸에 일장을 맞고 다시 쓰러지곤 했다. 화철간은 될 수 있는 대로 그를 빨리 해치워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 더욱 강한 공격을 퍼부어댔다. 수생은 처음 두 사람이 붙어 극렬하게 싸우자 끼어들 수가 없었는데 저군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자 즉시 혈도로 화철간의 등을 향해 내리쳤다. 화철간은 몸을 살짝 비키더니 몸을 돌려 오히려 수생의 혈도를 빼앗으려 했다. 저군은 오른쪽 장에 있는 힘을 다하여 일장을 내리쳤다. 한 줄기 무서운 장풍이 삽시간에 화철간의 전신을 휘감았다. 화철간은 피할 수가 없자 어쩔 수 없이 장을 뻗어서 막았다. 내공으로 말하자면 화철간은 저군의 상대가 아니었다. 갑자기 화철간은 눈앞이 어질어질하면서 별이 반짝이더니 전신이 마비되면서 몸이 흔들거려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수생은 외쳤다. 빨리 도망치세요. 빨리 도망치세요. 그리고 저군을 끌어당겨 동굴 속으로 도망갔다. 두 사람은 급히 몇 개의 큰 바위를 들어 동굴 입구를 가로막았다. 수생은 혈도를 움켜쥐고 바위를 지키고 있었다. 이 동굴은 좁아서 바위를 쌓아두자 화철간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면 바위를 옮겨야 하는데 그 사이에 수생은 그의 손을 잘라버릴 수 있을 것이다. 한참이 지나도록 화철간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수생은 저군을 보고 말했다. 이 악한, 그녀는 계속 저군을 악한 중놈이라고 불러왔는데
이때 그와 함께 적을 공격하고 있는 처지라 그를 악한 중놈이라고 부르기가 민망했다. 그래서 말을 고쳐서 말했다. 당신의 상처는 어떻습니까? 저구는 말했다. 괜찮소이다. 갑자기 화철간이 동굴 밖에서 껄껄 웃더니 외쳤다. 두 마리의 잡종들이 동굴 속에 숨어서 못된 짓을 하고 있구나. 수생은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 다시 저군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심이 떠올랐다. 그녀는 저군이 여색을 즐기는 음탕한 중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와 함께 동굴에 있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옆으로 몇 발짝 옮겨서 될 수 있는 한 그와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다. 화철간이 또 외쳤다. 두 잡종놈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어르신은 수대의 고기를 구워 먹어야겠다. 수생은 깜짝 놀라서 말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구워 먹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좋지요? 저구는 이 몇 년 동안 누명을 써왔고 이때 또 화철간이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갑자기 바윗돌을 무너뜨리고는 마치 호랑이처럼 앞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손과 발을 휘두르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미친 듯이 내리쳤다. 화철간은 옆으로 두 걸음 피하면서 왼손장으로 둥근 호를 그리고 오른손장으로 번개같이 저군의 등을 내리쳤다. 저군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방향에서 장력이 날아오자 어쩔 수 없이 맞고 말았다. 저군은 입속에서 선혈을 토해냈고 머릿속은 혼미하기 짝이 없었다. 눈앞에 서 있는 화철간이 마치 만진산, 만규, 강릉현의 현감, 옥졸, 능퇴사 보상, 그 외에 자신을 학대하고 모욕한 수많은 악인으로 보였다. 그는 두 팔을 벌려 있는 힘을 다해 화철간을 꼭 껴안았다. 화철간은 한 주먹으로 그의 코를 후려쳤다. 금세 그의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러나 저구는 이미 아픔 따위는 느끼지 않았다. 그의 허리를 안고 있는 두 손에 더욱 힘을 주어 조였다. 화철간은 점차 호흡이 막혀왔다. 거기다가 뒤쪽에서는 수생이 혈도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화철간은 크게 놀라서 재빨리 두 주먹으로 저군의 겨드랑이를 쳤다. 저군은 두 팔에 힘이 빠졌다. 화철간은 그제야 저군의 두 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다. 그러나 그는 너무 놀란 나머지 10여 장이나 곧장 달아나서야 멈춰섰다. 수생은 저군이 몸을 비틀거리면서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인 것을 보고 그를 부축하고 싶었으나 두려움이 앞섰다. 저군이 일갈했다. 나는 악독하고 음탕한 중놈이다. 절대로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온다면 너의 명예가 실추될 것이다. 비켜라, 꺼지란 말이야. 그의 두 눈에는 핏발이 서 있자 수생은 너무나 겁이 나서 뒤로 두 발짝 물러섰다. 저군은 계속 숨을 헐떡이며 몸을 비틀거리면서 화철간을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외쳤다. 너희들은 모두 악독한 놈들이다. 만진산, 만규. 너희들은 나를 해치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한다. 오너라. 와서 나를 때려봐. 현감날이 당신들은 선량한 사람을 괴롭혔소. 자, 올 테면 와봐라. 어디 한번 겨루어보자. 누가 죽고 누가 사는지. 화철간은 생각했다. 이자는 미쳤어. 이자는 정말로 미쳤어. 그러더니 몸을 뒤로 날려 그와의 거리가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저구는 고개를 하늘로 향하더니 크게 외쳤다. 너희들은 모두 천하에서 가장 악독한 놈들이다. 이 악독한 놈들아, 모두 다 덤벼라. 이 저구는 너희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를 감옥 속에 가두고 비파고를 꿰뚫고 손가락을 모두 잘랐으며 나의 사매를 빼앗아갔고 또 내 다리를 짓밟았다. 나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수생은 그가 울부짖고 크게 떠드는 음성 가운데 울음이 섞여 있는 것을 알고 무서운 상태에서도 가련한 마음이 은연중에 생겼다. 그가 나의 비파고를 꿰뚫고 나의 손가락을 잘랐고 나의 사매를 빼앗아가고 다리를 짓밟았다는 소리를 하자 마음이 더욱 흔들렸다.
이 소학생은 알고 보니 마음 가득히 서러움을 품고 있었으며 많은 고통을 받았구나. 그의 다리는 내가 말을 달려 부러뜨린 것이다. 저구는 너무 외쳐 목이 쉬었고 끝내는 몸을 몇 차례 휘청거리더니 눈밭에 쓰러졌다. 화철관과 수생은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다. 허공에는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날고 있었는데 저군이 쓰러진 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자 한 마리가 날아내려와서 그의 이마를 쪼았다. 저군은 독수리에게 이마를 쪼이자 금방 정신이 들었다. 그 독수리는 그의 몸이 움직이자 다급하게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저군은 크게 화를 내며 일갈했다. 이제 짐승조차 나를 능욕하려 드는구나. 그리고 오른손장을 잇는 힘을 다해 뻗어내니 그 독수리는 그의 몸에 수척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그의 장력이 미치자 날개를 푸드득거리더니 떨어져 내렸다. 저구는 단숨에 낚아채더니 껄껄 웃으면서 독수리의 배를 물어뜯었다. 그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더욱 몸부림을 쳤다. 저구는 독수리의 피가 입속에 들어오자 한 방울 한 방울의 힘이 몸속에 들어오는 것 같았다. 갑자기 손과 발을 흔들며 덩실덩실 춤을 추더니 외쳤다. 내 놈이 나를 먹으려고 했지만 내가 먼저 내 놈을 먹어버렸구나. 화철관과 수생은 그가 독수리를 미친 듯이 먹는 것을 보자 모두 놀라서 얼굴색이 변했다. 화철관은 이 미친 자가 자기에게 달려와서 목숨을 걸고 겨룬다면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빨리 도망을 쳤다. 그는 즉시 동굴에서 먼 계곡으로 도망갔다. 그러면서도 그는 저군이 독수리를 잡는 방법이 괜찮다고 생각되어서는 즉시 땅에 드러누웠다. 그렇게 얼마간 있자 독수리가 날아와 쪼았다. 화철관은 곧바로 장력을 뻗어냈으나 그와 저군의 공력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의 장법은 교묘했으나 독수리 또한 번개 같은 몸동작으로 그의 장력을 피해버렸다. 한편 저군은 독수리의 뜨거운 피가 몸 안으로 들어오자 가슴과 뱃속의 기와 혈이 용솟음쳐 다시 제정신을 잃었다. 그가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는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배가 너무 고파 몸 옆에 있는 독수리를 집어들고 깨물었다. 독수리 고기를 입에 넣자 향기가 진동했으며 맛이 상당히 좋았다. 그는 자기 손에 들려있는 독수리 고기를 살펴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멍해졌다. 그는 분명히 면모금의 피를 빨고 바로 잠이 들었는데 누가 그를 위해 구워놓았던 것이다. 그는 크게 외치고 울부짖은 후라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다. 이때는 마음이 매우 평온하고 상쾌했다. 수대의 무덤은 이미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동굴을 쳐다보니 수생이 바위 뒤에 엎드려 달콤하게 잠을 자고 있는 것이 보였다. 저구는 내심 생각했다. 그녀도 며칠을 굶어서 몹시 배가 고플 텐데. 이 독수리 고기를 구운 다음 통째로 나에게 다 건네주고 자기는 한 점의 살도 먹지 않았구나. 제가 뭔데 좋은 사람인 척하는 거야? 쳇, 계속 나를 얕보아서 그럴 거야. 내가 나를 얕본다면 나도 너를 얕보지 않을 수 없다. 조금 시간이 지나자 다시 생각이 바뀌었다. 그녀가 나에게 독수리 고기를 구워준 것을 보면 나를 그리 업신여기지 않는 것 같구나. 그녀를 굶겨 죽인다면 그것도 안 될 일이야. 그래서 그는 땅바닥에 드러누워 꼼짝도 않고 죽은 척하고 있었다. 1시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는 4마리의 독수리를 때려잡았고 그중 2마리를 수생에게 던져주었다. 수생은 이쪽으로 오더니 나머지 2마리도 가지고 가서는 먼저 털을 벗기고 깨끗이 다듬더니 함께 구웠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익힌 독수리 2마리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눈 쌓인 계곡에는 독수리들이 적지 않았고 또 멍청하기 짝이 없어 매일 동료들이 죽음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었다.
저군의 내력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고 장력도 강해져서 이제 죽은 척하지 않아도 나뭇가지에 쉬고 있거나 몸 옆으로 낮게 날아가는 새를 한 번의 장풍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다. 눈 쌓인 계곡에는 어느 날 기러기가 나타났는데 몹시 통통해서 저군과 수생이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저군은 손가락을 꼽아보니 어느덧 12월이 지난 것 같았다. 설곡은 열흘이나 여드레에 한 번씩 큰 눈이 왔고 밤낮으로 매서운 바람이 불었다. 수생은 뗄나무를 줍고 쇠고기를 굽는 것 이외에는 언제나 동굴 속에서 지냈다. 저군은 끝내 그녀와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고 동굴 속으로도 한 발짝도 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밤새도록 눈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저군이 눈을 떠보니 몸에 따뜻한 느낌이 들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자기 몸 위에 시커먼 물건이 놓여 있었다. 그는 깜짝 놀라서 그 시커먼 물체를 들어보니 그것은 괴상하고 기이한 옷이었다. 이 옷은 새털을 하나하나 이어서 만든 것으로 검은 것은 독수리의 털이요, 하얀 것은 기러기의 털이었다. 옷의 길이는 무릎까지 내려왔고 몇천, 몇만 개의 새털로 만들어졌는지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었다. 저군은 이 새 깃털로 만든 옷을 보고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수생이 온갖 노력을 다해서 수천, 수만 개의 새털을 엮어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물며 계곡에는 바늘과 가위 같은 도구도 없었기에 이 옷에 들인 수생의 노력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손을 내밀어 옷의 깃털을 만져보니 깃털 하나마다 가느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것은 머리에 꽂고 있던 큰 비녀를 바위에 갈아서 가느다랗게 만든 것으로 뚫은 것이었다. 구멍을 이어서 엮은 것은 다망색의 가느다란 실이었는데 수생이 입고 있던 노란색 옷을 풀어서 엮어 만든 것이었다. 헤헤, 여자들은 참으로 이상하구나. 이것을 만들려면 피곤하고 번거로웠을 텐데. 갑자기 몇 년 전 형주성의 만진산의 집에서 있었던 전경이 떠올랐다. 그날 저녁 그가 만문의 8제자에게 공격을 받고 눈이 시퍼렇게 멍들도록 맞았고 새로 사입은 옷이 여러 군데 찢어져 있었는데 삼의 척방이 바늘과 실을 들고 자기의 옷을 꿰매어 주었던 것이다. 그의 뇌리 속에는 분명하게 그날의 전경이 떠올랐다. 척방은 그의 몸 가까이에서 옷을 꿰매고 있었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이 그의 얼굴을 간지럽혔다. 그는 얼굴이 머리카락으로 인해 근질근질했으며 코 속에는 그 소녀의 담담한 향내가 느껴졌다. 그때 저군이 그녀를 불렀다. 삼해. 척방은 그때 대답했다. 공심채 말하지 마세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도둑이라고 여기게 하지 마세요. 그는 여기까지 생각하자 목구멍으로 다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았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는 내심 생각했다. 과연 다른 사람은 나에게 도둑이라는 누명을 씌웠다. 그러나 과연 삼해가 옷을 꿰매어주고 있을 때 내가 말을 해서 이 꼴이 되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수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초와 풍파를 겪은 그였기에 그런 미신 같은 말은 믿지를 않았다. 허허, 사람들이 마음을 먹고 나를 해치려고 했는데 내가 설령 복을 타고났다 해도 똑같이 능욕을 당했을 것이다. 삼해는 그때 나에게 진정으로 대했었다. 그러나 그 만시성을 가진 자는 큰 부호이고 만규 그놈은 나보다 멋진 놈이니 더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날 몸에 깊은 상처를 받아 그녀의 집에 숨어 있을 때 그녀는 자기의 남편에게 일러 바치고 나를 잡아 관가에 넘겨 상을 받으려 했지. 그것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이야. 하하, 그는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깃털로 만든 옷을 가지고 동굴 앞에 오더니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그 위에 발을 딛고 몇 번 짓이기며 말했다. 나는 악독한 중놈인데 어찌 아가씨가 만든 옷을 입을 수 있겠소. 그리고 옷을 발로 차 동굴 속으로 밀어 넣었다. 그리고 몸을 돌려 미친 듯 웃으면서 사라졌다. 수생은 한 달 남짓 소비해서 겨우 이 깃털옷을 만들었다. 그녀는 저군이 아버지의 시체를 잘 보살펴 주었고 절대 자기에게 무례하지 않았으며
며칠 동안 그가 잡아온 쇠고기로 생명을 이어나갔기 때문에 그 옷을 만들었다. 또 그가 밤낮 동굴 밖에서 차가운 추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자 마음속으로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어 그에게 작은아마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저구는 좋게 받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옷을 발길로 차 동굴 속에 쳐넣었으며 그에게 모욕을 주고 말았다. 그녀는 부끄럽고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그 옷을 마구 찢어대며 울분을 참지 못하고 눈물을 깃털옷 위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저군이 몸을 돌려 미친 듯 웃고 있을 때 그의 가슴과 옷이 눈물로 젖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눈물은 자기의 팔자가 너무 기구하고 슬퍼서 흘린 눈물이었고 삶의 매정함이 야속해서였다. 점심때가 되자 저구는 까치 4마리를 잡아서 동굴 안에 던졌다. 수생은 여전히 그것을 구워서 반절을 저군에게 돌려주었다.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았다. 저군과 수생이 멀리 떨어져 앉아서 쇠고기를 먹고 있는데 누군가 눈을 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둘이 고개를 돌려보니 화철간이 오른손에 한 자루의 장검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다. 저군과 수생은 동시에 일어났다. 수생은 급히 동굴 속에 들어가 혈도를 가지고 와 잠시 주저하더니 저군에게 던져주면서 외쳤다. 받으세요. 저군은 손을 내밀어 칼을 받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멈칫했다. 그녀가 어째서 나에게 이 칼을 주는가? 생명처럼 귀중한 것인데. 그녀가 나보고 목숨을 걸고 화철간을 막으라고 하는 모양인데, 쳇, 나도 좋은 중놈이 아닐 텐데. 바로 이때 화철간은 이미 가까이 다가와서 껄껄 웃더니 말했다. 축하한다, 축하해. 저구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다. 무엇을 축하한단 말이오? 화철간은 말했다. 두 남녀가 좋은 인연을 맺었으니 축하한다. 목숨처럼 아끼는 보도를 너에게 주었으니 다른 것도 바쳤을 것이 아니냐? 하하하, 하하하. 저구는 화가 나서 말했다. 사람들은 당신을 중원의 대엽이라고 부르던데 정말 아깝소. 알고 보니 대엽이 아니라 비구라고 더러운 소인배였구려. 화철간은 킥킥거리면서 말했다. 비구라고 염치 없기로 말하자면 당신 혈도문의 인물들이 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는 말을 하면서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킁킁거리고 냄새를 맡더니 말했다. 향기가 좋다. 향기가 무척 좋아. 나에게 새 한 마리만 주렴. 그가 만약 좋은 말로 달라고 했다면 저구는 틀림없이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그의 경박하고 비굴한 태도를 보자 속에서 화가 치밀었다. 당신의 무공은 나보다 높은데 혼자서 사냥을 못한단 말이오? 화철간은 웃으면서 말했다. 못한 게 아니라 게을러서 그렇지. 그 두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수생은 저군의 등 뒤로 다가오더니 놀라 부르짖었다. 유아저씨, 유아저씨. 그녀는 화철간이 두 손에 유승풍의 장검과 육천서의 귀두도를 들고 있고 북풍이 휘몰아쳐서 화철간이 입고 있는 옷이 휘날리자 옷 속에서 육천서와 유승풍의 도포가 보이자 화철간이 2명의 백부의 시신을 먹었다고 생각했다. 화철간이 말했다. 왜 유아저씨를 부르지? 수생은 말했다. 당신은 그들을 먹었군요. 그녀는 화철간이 두 사람의 시체를 찾아내어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화철간은 화가 나서 말했다.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수생은 깜짝 놀라며 떨리는 소리로 말했다. 육아저씨와 유아저씨는 당신과 의형제를 맺지 않았나요? 화철간이 만약 새를 잡을 수 있었더라면 의형제의 시신을 결코 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가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몇 마리의 새를 잡아 며칠을 연명했으나 새는 더 이상 잡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날 그는 육천서와 유승풍의 시체를 다 먹고 손에 그들의 도와 검을 쥐고 저군과 수생을 죽이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눈 속에 묻혀있는 수대와 혈도노조의 시체를 먹고 지낸다면 초여름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때 그는 수생의 말을 듣자 얼굴이 새빨갛게 되었다. 또 쇠고기의 냄새를 맡자 침을 질질 흘리더니
갑자기 귀두도를 들어 큰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면서 저군을 향해서 내리쳤다. 저군은 혈도를 들어막았다.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귀두도는 위로 튕겨져 나갔다. 귀두도도 역시 보도였는데 혈도처럼 예리하지는 못했다. 육천서와 혈도승이 싸울 때 이미 세 곳에 이가 빠져 있었는데 다시 혈도와 부딪히자 귀두도에 또 하나의 이빨이 나갔다. 화철간의 힘은 강하지 않았지만 무공은 심이 높았는지라 귀두도를 다시 휘둘러 오자 저구는 밀릴 수밖에 없었다. 몇 초를 겨루자 저구는 연신 뒤로 밀렸다. 화철간은 추격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더니 저군이 먹다 남긴 익은 쇠고기를 집어들고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연신 감탄사를 질렀다. 아, 좋다. 참 맛있어. 즐겨서 좋구나. 저군은 수생을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모두 가슴속이 서늘해져 옴을 느꼈다. 화철간이 이번에 무기를 들고 도전하러 온 상황은 지난번과는 사뭇 달랐다. 맨손으로 격돌할 때는 저군이 그에게 몇 대 맞더라도 다만 상처를 입거나 피를 흘릴 뿐이지. 한 주먹에 죽을 염려는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손에 도검이 쥐어져 있었으므로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었다. 지난번 격돌할 때 수생의 손에 혈도가 쥐어져 있었기 때문에 겨우 지탱할 수 있었는데 지금 화철간의 손에는 두 개의 병기가 쥐어져 있었으므로 그것으로 이미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이었다. 화철간은 반마리의 쇠고기를 먹은 후에 아직도 미련이 남은 듯 뒤를 살펴보았다. 동굴 입구에 또 한 마리가 보이자 달려가서 깨끗이 먹어치웠다. 그는 옷소매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꼬맛 좋구나. 요리 솜씨가 일품이야. 하고서 몸을 돌리며 갑자기 몸을 날려 앞으로 다가와 저군에게 일도를 내리쳤다. 이 일도는 기습적이었고 날카로웠다. 저군은 졸지에 방비할 수 없어서 하마터면 머리가 반쪽이 날 뻔했다. 그는 급히 혈도를 들어 화철간의 귀두도를 막았다. 화철간은 저군의 내공이 자신을 훨씬 능가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만약 두 개의 도가 부딪히면 자신의 손과 팔뚝이 마비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귀두도를 돌려 옆으로 내리찍었다. 세 초 사이에 저군은 이미 손과 발이 둔해졌으며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 팔에 귀두도에 의한 긴 상처가 생겼다. 수생은 급히 외쳤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화 아저씨, 제가 고기를 나누어 드릴게요. 화철간은 저군의 도법이 평범하여 삼류 수준도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내심 한시라도 빨리 후환을 없애고자 작정했다. 그래서 즉시 손에 힘을 주면서 말했다. 조카야, 너는 이놈을 매우 아끼고 있지? 그렇지. 너는 왕가의 사촌 오빠를 잊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다시 번개같이 삼도를 내리치니 저군은 가까스로 옆으로 피했다. 수생이 크게 외쳤다. 화 아저씨, 싸우지 마세요. 저군은 노에서 말했다. 이자를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 내가 이기지 못하면 죽으면 될 것이 아니오. 그는 미치도록 화가 난 나머지 혈도를 들어 마구 내리찍었다. 그는 갑자기 오른손에 있는 혈도를 왼손에 움켜쥐더니 맹렬히 반격했다. 화철간은 이 미천한 작은 중이 이토록 오묘한 초식을 써서 반격해 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다. 급히 머리를 돌려 피하려 했으나 귀두도 일장이 목덜미에 닿자 정신이 아득해졌다. 저군은 멈칫하면서 생각했다. 이것은 거지 할아버지가 알려준 이광식이다. 저군은 성공을 거두자 곧바로 작연식과 거검식의 초식을 사용했다. 화철간이 외쳤다. 연성검법이다. 연성검법이다. 저군은 다시 멈칫했다. 그날 형주성의 만씨 집안에서 만규 등 8사람과 검술 시합을 할 때 만진산도 연성검법이라고 했는데 당시 저군은 만진산이 엉터리로 말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화철간과 같은 무림의 명숙이 말하자 정말로 이 검법이 연성검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혈도를 검으로 써서 제2, 제3초식을 연속 몇 번 사용하였다. 그러나 화철간의 무공이
어찌 망규나 노곤 등과 비교가 될 수 있겠는가? 화철가는 다시 저군이 세 번째로 거검식의 초식을 사용하며 혈도로 귀두도를 내리치려 했을 때 화철가는 발길질을 해서 정확하게 저군의 팔목을 적중시켰다. 저군의 혈도는 손을 벗어났고 화철가는 양손에 든 도와 검을 동시에 저군을 향해 찔러갔다. 팍팍 하는 소리가 나면서 두 개의 병기가 동시에 저군의 가슴에 적중했다. 그러나 저군은 오자미를 입고 있었기에 두 개의 병기는 저군의 몸을 파고들지는 못했다. 화철가는 지난번 단창이 저군의 몸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저군의 몸에 쇠붙이가 있어서 창끝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런 요행이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도검은 역시 저군의 몸에 파고들지를 못했고 저군은 양주먹을 휘두르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었다. 화철가는 외쳤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육형님과 유승풍이 내가 자기들 시체를 먹었다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닐까? 그는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고 뒤로 몇 발짝 물러섰다. 저군과 수생은 이 기회를 틈타서 재빨리 동굴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둘은 다시 저번에 쌓아놓았던 돌멩이로 동굴의 입구를 막았다. 두 사람은 죽음에서 살아나오자 마음이 두근거렸다. 화철관이 외쳤다. 나와라. 이 자라 같은 놈아. 동굴 속에서 평생을 숨어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은 그 동굴에서 새를 잡아먹으려고 하느냐? 하하, 그는 큰 소리로 웃고 있었지만 감히 수대의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끌어내려 하지는 않았다. 수생과 저구는 서로 쳐다보며 생각했다. 이자의 말은 일리가 있다. 우리는 동굴에서 무엇을 먹고 살까? 나가면 저놈에게 죽을 텐데. 어쩌면 좋단 말인가? 화철간이 만약 돌덩이를 옮기고 동굴 속으로 들어온다면 두 사람은 무기가 없으니 수비하기가 어려웠다. 이때 화철간은 도검이 저군의 몸을 꿰뚫지 못하자 내심 두려운 생각에 함부로 동굴 안으로 들어오려 하지 않았다. 저군과 수생은 동굴 입구에서 한참을 지키고 있었다. 화철간이 더는 공격해 오지 않자 마음이 약간 놓였다. 저군은 왼쪽 팔뚝에서 피가 흐르는 상처를 발견했고 수생이 옷자락을 찢어 그의 상처를 싸매주었다. 저군은 이미 갈기갈기 찢어진 옷자락으로 가슴을 꽁꽁 싸맸다. 품속에 간직한 혈도경이 떨어져 수생에게 보일까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조금 전 화철관과 격렬하게 겨룰 때는 짧은 시간이었고 힘을 많이 쓰지 않았지만 한숨을 돌리자 피로가 몰려왔다. 문득 낡은 절에서 처음 혈도경을 보고 그 속의 나체 그림대로 자세를 취했을 때 정신이 집중되었던 것이 떠올랐다. 속으로 화철관은 절대로 그냥 물러가지 않을 것이니 빨리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그 방법대로 웅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를 죽이겠다는 생각보다는 죽기 전에 그를 몇 대라도 때려주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즉시 책을 꺼냈다. 첫 장에는 머리가 아래로, 다리는 위로 향한 이상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저군은 곧바로 그 자세대로 운공을 시작했다. 수생은 갑자기 저군이 이상한 행동을 취하자 또 발작을 일으켰다고 여겼다. 밖에는 강적이 있고 안에는 미친 사람이 있으니 그녀는 두려운 나머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저군은 반시진도 연마하지 않았는데 전신이 따뜻해지면서 마치 불을 쬐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다음 장을 넘겼다. 그림 속 인물은 왼손으로 땅을 짚고 있었다. 이 자세는 매우 어려웠지만 저군은 신조공을 익힌 이후로 뼈마디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기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는 곧바로 그림대로 빨간 선을 따라 연마를 했다. 이 혈도경은 혈도문의 무공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원래는 무공이 워낙 난해해 그림 한 폭을 익히는데도
반년에서 1년이 넘게 걸렸다. 그러나 저구는 인맥과 동맥이 뚫린 신조공의 기초가 있었으므로 아무리 어려운 그림이라도 금방 익힐 수 있었다. 수생은 그가 무공을 연마한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흘깃 책을 보았는데 그 속에는 벌거숭이 남자가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이자가 무공을 익힌다고 옷을 다 벗어버리면 어쩌지? 그러나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저군이 한동안 내공을 익힌 뒤에 책장을 넘기니 그림 속 인물은 칼을 쥐고 있었다. 저군은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혈도도법이다. 그는 나뭇가지를 주워들고 그림대로 초식을 펼쳐보았다. 이 혈도도법은 정말 괴이하기 짝이 없었다. 초식은 불가능한 방향과 위치에서 쏟아져 나왔다. 저구는 겨우 3초식을 연마하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 초식은 모두 앞에서 나오는 괴이한 모습을 변형한 것이었다. 저구는 곧바로 4초식의 도법을 골라 숙달되게 익혔다. 그는 생각했다. 나는 잠도 자지 않고 쉬지 않고 이 초식을 빨리 연마해야겠다. 4, 5일이 지난 뒤 화씨성을 가진 놈과 일전을 벌여야겠어. 아, 조금이라도 빨리 이 도법을 익히지 않은 것이 아쉽구나. 그런데 화철가는 반나절의 여유도 주지 않았다. 화철가는 외쳤다. 이 어린 중놈아, 내 놈 장인의 심장 맛이 참 좋구나. 너는 먹지 않겠느냐? 수생은 깜짝 놀라 바위를 밀고 달려나갔다. 화철가는 귀두돌을 가지고 수대의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아직 시체는 보이지 않았으나 꺼내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수생이 외쳤다. 당신은 의형제의 정분도 돌보지 않는군요. 그녀는 계속 떠들며 달려나갔다. 화철가는 먼저 그녀를 처치하고 저군을 해치워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가 달려오는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무덤을 파다가 그녀가 바로 옆에 다다랐을 때 재빨리 손을 뻗어 혈도를 짚었다. 수생은 갑작스러운 공격에 힘도 써보지 못하고 눈밭에 쓰러졌다. 이때 저구는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화철가는 껄껄 웃더니 말했다.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그 약한 나뭇가지로 이 어르신과 상대하겠다는 거냐? 좋다. 너희 혈도문의 무기로 너를 죽여주마. 그러더니 손을 뒤로 돌려 허리춤에서 혈도를 풀어 순식간에 저군을 향해 3번 공격했다. 이 혈도는 종이장처럼 얇아 내리칠 때마다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화철가는 속으로 정말 좋은 칼이다. 라고 생각했다. 저군은 혈도가 내리치자 간담이 서늘해져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입을 악다물고 생각했다. 오늘 내가 내 놈과 같이 죽겠다. 그는 오른손으로 나뭇가지를 휘둘러 등 뒤에서 반격했다. 팍 하는 소리와 함께 나뭇가지가 화철간의 목덜미를 후려쳤다. 이 일격은 기괴하기 짝이 없었다. 만약 그가 들고 있는 것이 나뭇가지가 아니라 병기였다면 이 일격으로 화철간의 머리는 2쪽이 났을 것이다. 사실 화철간과 혈도노조의 무공은 별 차이가 없었다. 혈도도법을 익숙하게 익힌 혈도노조라 해도 이 일격을 화철간에게 적중시킬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저군은 더 말할 필요도 없었다. 화철간은 저군을 너무 가볍게 보다가 기습적인 일격을 당한 것이다. 저군은 갑자기 2 팔을 휘둘렀다. 그가 들고 있던 나무 막대기가 마치 폭풍우처럼 내리찍었다. 저군은 아무 생각 없이 펼친 초식이었는데 정신이 빠진 화철간은 또다시 목덜미에 맞았다. 화철간은 몸을 흔들거리더니 말했다.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는 손을 벌벌 떨다가 혈도를 떨어뜨리고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멀리 도망쳐버렸다. 화철간은 의형제의 시신을 먹은 뒤 육천서와 유승풍의 혼령이 와서 괴롭힐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전 칼이 저군의 몸에 맞았는데도 꿰뚫지 못하자 이미 혼령이 요술을 부린다고 겁을 먹었다. 그런데 저군은 나무 막대기를 들고 자신의 앞에 서 있고
수생은 혈도가 짚혀 쓰러져 있는데 자기의 목덜미가 연속으로 얻어맞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지금 계곡 안에는 자신과 저군 수생뿐인데 이렇게 신출귀몰하게 움직이니 귀신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가 고개를 돌려보았다면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는 혼비백산하여 감히 이 자리에 더는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저군은 화철간이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는데 갑자기 목숨 걸고 도망치는 것이 매우 뜻밖이었다. 저군은 혈도를 집어들고 땅에 누워있는 수생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그에게 혈도를 짚였습니까? 예. 수생이 말했다. 나는 혈도를 풀 줄 모르니 당신을 구할 수가 없군요. 저군이 말했다. 당신은 단지 내 허리와 다리에. 원래 그녀는 혈도 부위를 알려주려 했다. 그에게 피를 밀어 기혈이 통하게 하면 혈도가 풀린다는 사실을 말해주려 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는 무례한 짓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몸이 불편한 틈을 타서 야수처럼 덤벼들지는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다. 저구는 그녀가 말을 하다가 두려운 표정을 지으며 멈추자 생각했다. 화철가는 이미 멀리 도망쳤는데 무엇이 무섭단 말인가? 그러다가 그녀가 자신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외쳤다. 당신은 지금 내가 당신에게 못된 짓을 할까봐 두려운 것이요? 흥. 그렇다면 지금부터 나는 당신을 절대로 보지 않겠소. 그는 화가 너무 나서 눈이 많이 쌓인 곳에 발길질을 했다. 눈이 여기저기 휘날렸다. 저구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 혈도경을 가지고 나와 땅에 떨어진 혈도를 들고 바위에 가서 앉았다. 수생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수생은 속으로 부끄러웠다. 그녀는 땅바닥에 드러누워 꼼짝도 하지 못했다. 한 시진도 채 되지 않아 독수리 한 마리가 그녀를 향해 내려왔다. 수생이 놀라 악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때 번쩍하는 붉은빛이 보였다. 혈도가 비스듬히 날아와 독수리를 두 쪽 냈다. 독수리는 그녀의 몸 가까이에 떨어졌다. 저구는 그녀가 자기를 의심해서 화가 났지만 화철간이 돌아올지도 몰라 그녀가 보이는 바위 위에서 혈도도법을 연마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생이 말했다. 적 오라버니. 제가 잘못했어요. 100번 제가 잘못했어요. 저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적 오라버니, 모든 일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 혼자 외롭게 되니 모든 일을 깊이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구는 여전히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분노는 점차 가라앉았다. 수생은 땅바닥에 누워있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저군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밤새도록 두 눈을 뜨고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매우 감격했다.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 그녀는 독수리를 구워 절반을 저군에게 가져다 주었다. 저군은 그녀가 가까이 오자 그녀를 보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 눈을 꽉 감았다. 수생은 익은 독수리 고기를 놓고 바로 돌아서 걸어갔다. 저군은 그녀가 멀리 가기를 기다렸다가 눈을 떴다. 갑자기 그녀의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어머 하는 소리를 내고 땅바닥에 쓰러졌다. 저군은 몸을 날려 그녀 가까이 다가갔다. 수생은 갑자기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키득키득. 내가 당신을 잠깐 속였어요. 당신은 나를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나를 보았지요? 당신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군은 그녀를 매섭게 노려보며 생각했다. 천하의 모든 여자들은 모두 여우 같아. 정형님의 능아가씨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거짓말쟁이야. 이후로는 절대 믿지 않겠어. 수생은 키득키득 교태롭게 웃으며 말했다. 적 오라버니. 당신이 재빨리 저를 구하러 와서 정말 고마워요. 저군은 그녀를 힐끗 쳐다보고는 몸을 돌려 성큼성큼 되돌아갔다.
화철가는 귀신의 장난이 무서운지 더 이상 돌아와 귀찮게 굴지 않았다. 저구는 별수 없이 나무 껍질과 풀뿌리를 씹으며 세월을 보냈고 때로는 돌멩이를 던져 기러기 몇 마리를 잡기도 했다. 저구는 날마다 한두 개의 혈도도법을 익히며 내력과 외공이 갈수록 진보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점차 날이 따뜻해졌다. 계곡에 쌓인 눈은 천천히 녹기 시작했다. 이 며칠 동안 저구는 혈도문의 모든 도법과 내공을 익숙하게 익혔다. 그는 이때 정파와 사파 양쪽 무공의 최고 장점을 지니게 되었다. 비록 경험이 적고 결함이 있었으며 정파와 사파의 공력을 완전히 융합시키지는 못했지만 이제 무공으로 따지자면 화철간이나 혈도 노조보다 훨씬 높아 큰 차이가 있었다. 정전과 비교해도 크게 손색이 없었다. 이 모든 것은 신조공을 연마하여 인맥과 동맥을 관통시킨 덕분이었다. 수생은 자꾸 그에게 말을 걸었으나 저구는 끝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식사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무공만 연마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단 3가지가 있었다. 계곡을 나간 후 첫째는 옛날 살던 상서로 가서 사부를 찾는 것이고 2번째는 형주로 가서 능소저와 정전을 합장하는 것이었으며 3번째는 복수하는 것이었다. 눈은 녹아 개울을 이루고 유유히 계곡 밖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다. 계곡을 막고 있던 눈은 하루가 갈수록 낮아졌다. 단오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계곡을 나갈 날은 그리 멀지 않았다. 하루는 수생이 건네주는 익은 고기를 받아들고 막 몸을 돌리려는데 수생이 말했다. 적 오라버니 며칠 뒤면 우리는 이곳을 떠날 수 있겠지요? 저구는 응 하고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수생은 말했다. 이 몇 달 동안 당신이 저를 보살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악독한 화철간에게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구는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감사는 무슨. 그는 몸을 돌려 멀어져 갔다. 갑자기 뒤쪽에서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수생이 바위 위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했다.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당연히 기뻐해야 할 텐데. 왜 울고 있는 거지? 울까닭이 없지 않은가? 여자의 마음은 이상하기 짝이 없구나. 영원히 알 수 없을 것 같아. 사실 왜 울고 있는지는 수생 자신도 알지 못했다. 단지 마음이 괴로워 참지 못하고 울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저구는 한바탕 무공을 연마한 후 날마다 잠을 잤던 바위 위에서 잠을 청했다. 그 바위는 동굴과 멀지 않아 화철간이 밤에 무덤을 도굴하거나 수생에게 덤벼드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었다. 이 몇 달 동안 화철간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그는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멀리서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때 그는 내공이 지극히 높아 눈과 귀가 매우 밝았으며 옛날과는 사뭇 달랐다. 발걸음 소리는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그는 즉시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였다. 여러 사람의 발자국 소리였고 최소 5, 6명이나 10명 정도는 될 것 같았다. 그들은 아주 빠른 걸음으로 계곡을 향해 오고 있었다. 저구는 깜짝 놀랐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눈 덮인 계곡으로 들어올 수 있었을까? 계곡에는 산봉우리 때문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비교적 추웠다. 밖에 쌓인 눈이 녹고 계곡 안에 눈이 녹으려면 최소 1달 정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그는 미처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저구는 문득 생각이 떠올랐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쫓아오던 중원의 군웅들일 것이다. 지금 혈도노조는 죽었으니 복수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수 아가씨의 사촌 오빠가 틀림없이 같이 왔을 테니 그녀를 데리고 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구나. 그들은 틀림없이 나를 혈도문의 여색을 밝히는 중이라고 단정하고 있을 것이고 아무리 설명해도 나를 믿어줄 리가 없다. 그러니 나는 그들이 수 아가씨를 데리고 나간 뒤에 천천히 계곡 밖으로 나가야겠구나. 그는 산 동굴 옆을 돌아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이 들리더니 갑자기 눈앞이 밝아졌다. 여러 사람이 산허리를 돌아 들어오자 손에 들린 횃불이 사방을 밝혔다. 이 사람들은 약 50명 정도 되었는데 모두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에는 병기를 들고 있었다. 맨 앞에 선 인물은 흰 머리를 휘날리며 왼손에는 돌을, 오른손에는 검을 쥔 인물이었는데 바로 화철관이었다. 저구는 그가 여러 사람과 함께 오는 것을 보자 크게 의아했으나 곧바로 그 의문이 풀렸다. 이 사람들은 바로 호북 사천에서 추격해온 사람들이고 화철관은 그들의 우두머리이니 당연히 만나 어울렸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구나. 일행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자 그는 급히 앞으로 몇 발자국 기어나와 눈이 녹지 않은 숲을 속에 엎드렸다. 그와 여러 사람들과의 거리는 상당히 멀었지만 그의 내공은 상당히 높아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다. 한 사람의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화형께서 친히 혈도학승을 처치하셨구려. 정말 축하합니다. 화형이 이렇듯 훌륭하시니 앞으로는 당연히 중원무림의 우두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두는 화형의 분부에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단지 애석한 것은 육대엽, 유도장, 수대엽께서 참사를 당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비통한 일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그 늙은 악승은 죽였으나 어린 악승은 아직 처치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지금 즉시 수색하여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화대엽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화철관은 말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장형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소학승의 몸에 사파의 무공이 있고 그 독함이 스승에 뒤지지 않고 오히려 더하죠. 그는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겠군요. 그는 우리가 계곡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급히 몸을 피했을 것입니다. 여러 형제들께서는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악독한 놈을 죽여서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저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화씨 성을 가진 놈이 함부로 말을 하고 있구나. 흉악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다. 내가 신중히 몸을 숨겼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이 함께 달려와 죽이려 했을 텐데 내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때 한 여인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은 정인군자입니다. 화철관,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저구는 그 말이 수생이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구는 그 말을 듣자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에서 악승이 아니라 정인군자라는 말을 듣자 이 며칠 동안 수생이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신을 정인군자라고 부르자 오히려 멍해지고 말았다. 갑자기 그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나를 정인군자라고 하는구나. 그녀는 나를 정인군자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수생이 이 두 마디를 하자 굴 속의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저군이 숲속에서 바라보니 이 사람들의 얼굴에는 수생을 멸시하는 빛이 역력했고 어떤 자는 비웃음을 띠고 있었고 어떤 자는 재미있는 양 구경을 하려 했다. 한참 뒤 한 늙은 사람이 말했다. 수소저, 나와 당신의 아버지와는 여러 해 동안 친한 친구였으니 몇 마디 하지 않을 수 없군. 이 악독한 중놈은 아버지를 살해했어. 수생은 말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노인은 말했다. 그렇다면 그 중놈에게 살해당하지 않았다면 누구에게 살해되었는가? 수생은 말했다. 그는. 그리고는 금방 말을 잇지 못했다. 늙은 노인은 계속해서 말을 했다. 화대엽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계곡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져 그 조그만 중놈이 나무 막대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쳤기 때문에 죽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가? 수생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무엇이란 말인가? 수생이 말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스스로 그에게 죽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 말을 하자 동굴 앞에서는 갑자기 폭소가 터져 나왔다. 웃음소리는 동굴 밖의 나뭇가지를 흔들었으며 다 녹지 않은 눈송이가 휘날렸다. 웃음소리에는 무수한 조롱이 섞여 있었다. 자기 스스로 죽여달라고 했다니. 하하하, 거짓말이 너무 재미있군. 알고 보니 수 대엽께서는 살기가 싫어 장래 사위에게 머리를 박살 내달라고 청했군. 장래 사위라니? 수 대엽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중놈과 이 아가씨와는 벌써 어쩌고저쩌고 했을 거야. 또 몇몇은 무서운 목소리로 힐책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뻔뻔한 계집은 없을 거야. 족보도 모르는 사내를 위해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조차도 버리다니. 또 어떤 이는 냉혹하게 풍자했다. 사내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다는 일은 이 세상에 흔한 일이야. 단지 간부를 사주하여 자기 아버지를 살해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금시초문이군. 또 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간부를 시켜서 지아비를 죽였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아마 요즘 세상에는 그게 아닌가 보지. 사내에게 푹 빠져 아버지를 모살하다니. 하하, 그들은 모두 화철간의 말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수생과 저군이 이미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는 못된 짓을 했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사내를 위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여기고 모두 분개했다. 그러므로 갈수록 차마 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었다. 오직 싸움만 아는 강호의 사람들이니 무슨 말인들 하지 못하겠는가? 수생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정말 창피한지도 모르는군요. 그들은 또 한바탕 웃어댔다. 한 사람이 말했다. 이제서야 우리들이 수치를 모른다는 것을 알았소? 정말 배꼽을 잡고 죽을 일이오. 좋소 아가씨. 우리들은 염치와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당신이 그 중놈과 산 동굴에서 히히덕거리면서 아버지의 원한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은 수치를 아는 짓이요? 또 다른 거친 목소리가 욕을 하기 시작했다. 제기랄. 이 늙은이가 호북에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도중에 쉬지도 않고 온 것이 모두 이 환양년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니 이 염치 없는 미천한 계집을 이 늙은이가 한 칼에 없애버리겠다. 그러자 옆 사람이 말렸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인형,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그 늙은 목소리가 말했다. 모두 잠시만 참아주십시오. 수 아가씨는 나이가 젊어 견문이 적고 수 대엽께서 불행히 세상을 뜨셨으니 그녀가 홀로 되어 보살피는 사람이 없었잖소. 모두들 그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화 대엽께서 책임을 지고 맡아서 잘 가르친다면 아마 제정신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모두들 이 기회에 덕을 좀 쌓으시고 이 계곡 안에서 생긴 일은 절대로 강호에 나가서 발설하지 마십시오. 수 대엽께서는 생전에 사람들을 인과 의로 대했기 때문에 모두 그의 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응당히 수 대엽이 체면을 봐서 이 일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그놈의 사지를 갈기갈기 찢어 수 대엽이 영전에 바쳐야만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덕망이 높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무리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이 그의 의견에 찬동했다. 네. 그렇습니다. 장 노영웅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서 그 중놈을 찾아 놓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한마디 하자 수생은 왁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갑자기 먼 곳에서 길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수생아, 누이는 지금 어디 있니? 수생은 이 목소리를 듣자 바로 사촌 오빠인 왕소풍인 것을 알았다. 그녀는 갑자기 자기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치욕을 당하고 있던 차에 친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자 무척 기뻤다. 그녀는 즉시 울음을 멈추고 산 동굴 밖으로 달려나갔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저 정신을 빼앗긴 왕소풍이 진상을 안다면 아마 미치고 말 것일세. 그 장씨 성을 가진 노인이 말했다. 모두 떠들지 마시고 내 말을 들으시오. 이 왕가 청년은 수소저의 몸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까봐 노심초사해 왔습니다.
눈이 녹기 이틀 전에 벌써 이 계곡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길이 좋지 않아 어떤 곳에 발이 묶여 오히려 우리보다 뒤처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사람의 팔자가 나쁘다고 여겨주시고 모두들 공덕을 쌓아서 수 아가씨와 그 중놈의 추악한 일은 그에게 말하지 말아주십시오. 군웅들 중 우직한 자가 말했다. 마땅히 그래야지요. 수 아가씨는 잠시 실수했으니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하물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면 명문의 교수가 어찌 그런 사악한 중놈과 붙었겠습니까? 왕소풍이 멀리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누이야, 수생아. 그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 갔다. 틀림없이 사람들이 이곳에 없는 줄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수생은 급히 동굴 밖으로 나가 외쳤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나는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요. 왕소풍이 또 크게 외쳤다. 수생아, 수생아, 어디 있니? 수생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전 여기 있습니다. 동북쪽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미끄러지듯이 날아오며 수생을 불렀다. 그는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더니 땅바닥에 넘어졌다. 수생은 놀라고 매우 걱정이 되어 그에게 달려갔다. 왕소풍은 수생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졌던 것이다. 그는 몸을 바로 일으키더니 급히 달려왔다. 수생도 급히 달려갔다.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 다가가자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포옹했다. 저구는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기뻐하며 다정한 모습을 보이자 마음속이 시큰하게 저려왔다. 그는 결국 사매인 척방을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계곡에서 수생과 반년 정도 같이 지냈지만 마음속으로 그녀를 추호도 여자로 보지 않았다. 단지 오랫동안 같이 있다 헤어지게 되자 아쉬움이 조금 남았을 뿐이다. 그녀가 사촌 오빠를 따라가면 그 이상 좋을 것이 없겠지. 그녀가 앞으로 아무 재앙 없이 사촌 오빠에게 시집을 가서 평생 즐겁게 살기를 바랄 뿐이다. 갑자기 왕소풍이 대성통곡을 했다. 수생이 수대의 죽음을 전했기 때문일 것이다. 잠시 뒤에 왕소풍이 수생의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며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왕소풍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께서 불행하게 당하셨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삼촌이 키워주셨고 나를 마치 친자식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수생은 그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 말을 하자 자기도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다. 왕소풍은 낮은 소리로 말했다. 누이, 앞으로 다시는 당신과 헤어지지 맙시다. 그리고 나는 평생 잘 대해줄 것이요. 수생은 어려서부터 사촌 오빠를 사모해왔다. 이렇게 헤어져 있는 동안 생각은 더욱 간절했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자 얼굴이 붉어지면서 마음속이 달콤해져 왔다. 두 사람은 동굴 가까이 걸어왔다. 수생은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다. 오라버니, 당신과 나는 이만 돌아가도록 해요. 나는 그들을 보기 싫어요. 왕소풍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왜 그러니? 이 많은 아저씨와 어르신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너를 구하러 왔는데 그분들은 계곡 밖에서 반년이나 기다렸단다. 정말 좋은 분들이야. 우리는 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해. 수생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제가 이미 그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을 했어요. 왕소풍은 말했다. 모두 천리 먼 호북 지방에서 이곳까지 쫓아왔는데 같이 왔으니 같이 돌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더구나 여기 있는 삼촌의 시신을 고향으로 모셔가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곳에서 장례를 치러야 할지 그 어르신께 여쭈어 봐야 한다. 육아저씨와 화아저씨, 유 도장께서는 어디 계시냐? 수생은 말했다. 당신이 저와 먼저 가신다면 천천히 말씀해 드릴게요. 화 아저씨는 정말 나쁜 사람이니
당신은 절대로 그의 엉터리 같은 말을 듣지 마세요. 왕소풍은 옛날부터 그녀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었다. 이때 컴컴한 상태에서 달콤한 목소리를 듣자 그녀의 의사에 따라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다. 갑자기 동굴 속에서 한 사람이 말했다. 왕현질, 좀 들어오게나. 그는 바로 화철간이었다. 왕소풍은 말했다. 네, 화아저씨. 수생은 급해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말했다. 내 말을 듣지 않겠어요? 왕소풍은 생각했다. 화아저씨는 삼촌의 의형이시다. 어르신의 명령인데 어찌 거역할 수 있겠는가? 이 많은 분들이 사촌 동생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도와주시러 오셨는데 일이 끝났다고 해서 아는 채도 않고 떠나간다면 너무한 일이야. 그러면 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겠지. 그렇다면 어떻게 강호의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사촌 동생은 아직 어린애의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 조금 뒤 그녀를 달래며 잘못했다고 사과하면 되겠지. 그는 즉시 그녀의 손을 잡고 산 동굴로 들어가려 했다. 수생은 화철간이 말하려는 것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순결하다. 그가 무슨 더러운 말을 해도 나는 깨끗한 몸이야. 그렇게 생각한 그녀는 즉시 왕소풍을 따라 들어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핏기가 없었다. 두 사람이 동굴에 들어서자 화철간이 말했다. 왕현질, 내가 왔으니 일이 참 잘 되었다. 혈도승은 이미 나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아직 어린 중놈이 우리가 쳐놓은 그물에서 빠져나가려 하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그를 잡아다가 죽이는 것이다. 그 어린 중놈이 바로 너의 삼촌을 죽인 원흉이다. 왕소풍은 크게 외치며 싹 하고 검집에서 검을 뽑았다. 그리고 수생을 쳐다보고 급히 이 사촌 동생이 아무 이상이 없는가를 살펴보았다. 불빛 아래서 본 그녀는 초췌해 보였고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왕소풍은 그녀가 가련해 보였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흔들어 보였다. 왕소풍은 급히 물었다. 왜 그러니? 수생은 급히 말했다. 아버지는 그 사람이 죽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그녀가 이렇게 말하자 격분했다. 우리들은 내가 가련해 보이고 수대협의 얼굴을 보아서 너와 그 추악한 중놈과의 일을 발설하고 있지 않은데 내가 지금에 와서도 그 중놈을 두둔하고 있구나. 정말 100번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계집이군. 너는 중놈이라고 호칭을 붙이고 싶지 않아 아직도 그 사람 하고 있으니 정말 낯이 두껍기 한정 없구나. 왕소풍은 모든 사람들이 노기를 띠자 매우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자기의 사촌 동생이 이들과 만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모든 사람이 그녀에게 적의를 품고 있으니 그 중간에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했다. 누이, 우리가 화 아저씨 말씀대로 그 중놈을 잡아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놓은 다음 나중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 수생은 말했다. 그는 중이 아니에요. 왕소풍은 멍해졌다. 그는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경멸의 눈초리를 보이자 일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검을 검집에 들이밀며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과 친구들,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수고를 해주시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사람은 다시 여러분의 은덕에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리를 숙이며 절을 했다. 여러 사람은 일제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빨리 가서 그 악승을 잡는 것이 급하고 그가 이 계곡을 빠져나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더니 너도 나도 모두 동굴을 뛰쳐나갔다. 누가 동굴 속에 횃불을 남겨놓았는지 꺼질 듯 말 듯 계곡 안과 영검상협 두 사람의 얼굴에 비추고 환해졌다. 어두워졌다 하였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잡고 무슨 말이든 하려고 했으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몰랐다.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들 사촌 오누이끼리 틀림없이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그만 사라지는 것이 좋겠구나.
그가 막 몸을 피하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가까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한 사람이 말했다. 당신은 이쪽에서 수색해 오시오. 나는 저쪽에서 수색해 오리다. 한 바퀴 빙 돌고 난 후 다시 이곳에서 만납시다. 다른 한 사람이 말했다. 좋습니다. 이 일대의 눈밭에는 발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 어쩌면 그 악승이 이 근처에 숨어 있는지도 모르지요. 먼저 말한 자는 소리를 낮추면서 말했다. 뭐시오? 송씨, 그 수소전은 마치 한떨기 꽃처럼 어여쁘기 그지없던데. 그 음흉한 중놈은 이 반년 동안 그녀와 아마 많은 재미를 보았을 것이오. 또 한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다. 하하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왕씨 성을 가진 자는 기꺼이 그 혹을 거두려 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히히덕거리며 몇 마디 더 주고받은 후 각각 저군을 잡으러 헤어졌다. 저군은 옆에서 듣고 왕소풍과 수생을 생각하자 마음이 괴로웠다. 화철관이라는 자는 정말 악독하구나. 그는 뻔뻔하게도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수 아가씨의 명성을 훼손시키고 있구나. 그렇다고 자기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화철관은 수생이 자신의 여러 가지 악행을 폭로하는 것이 염려되어 먼저 손을 써 그녀의 명성을 더럽힘으로써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지 않게 만든 것이다. 저군은 고개를 들어 동굴 속을 바라보았다. 수생은 뒤로 두 발자국 물러나더니 얼굴을 창백히 하고 몸을 떨면서 말했다. 오라버니, 당신은 낭설을 믿지 마세요. 왕소풍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얼굴의 근육이 실룩실룩 움직였다. 틀림없이 그 두 사람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다. 이 반년 동안 그는 계곡 밖에서 밤낮으로 생각을 했었다. 사촌 동생이 그 음흉한 중놈에게 잡혀갔으니 어찌 몸을 깨끗이 보존할 수 있었겠는가. 단지 그녀의 생명에 아무 이상만 없다면 하늘에 감사하겠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는 법이다. 이때 수생을 보며 그녀가 몸을 깨끗이 지키고 아무 일이 없었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는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깊이 생각했다. 이제는 강호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알 텐데. 이 왕소풍은 당당한 산의 대장부로서 어찌 그들의 비웃음을 받겠는가. 왕소풍은 수생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는 말했다. 우리 나가자. 수생은 말했다. 당신은 이 사람들의 말을 믿나요? 왕소풍은 말했다. 다른 사람들의 쓸데없는 말을 듣는 척해서 무엇하겠어? 그렇다면 당신은 믿는다는 말인가요? 왕소풍은 고개를 숙였을 뿐 아무런 소리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는 비로소 말을 했다. 좋다. 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 수생은 말했다. 당신은 마음속으로는 그들의 누명 씌우는 더러운 말을 믿고 계시는군요. 그녀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다시 말했다. 앞으로 당신은 나를 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계곡에서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왕소풍은 말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수생은 마음이 괴로워서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고 자기를 멸시해도 그것은 괜찮았다. 그러나 사촌 오빠까지 자기를 미천하게 여기고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계곡에서 빠져나가 그 누구도 자기를 모르는 곳에서 살고 싶었으며 이들과는 영원히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갔다.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동안 쌓인 정 때문에 고개를 돌려 동굴 구석구석을 쳐다보았다. 이 몇 개월 동안 그녀는 이 동굴 안에서 은신하고 있었고 손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나무 껍질과 새 깃털 등을 이용해 적지 않은 요나 방석 따위를 만들었다. 그녀는 떠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서운했다. 그녀의 시선이 자기가 저군에게 짜준 깃털 옷에 머물렀다. 저군이 화를 내며 되돌려준 후 그녀는 이것을 가지고 이불을 삼으며 추위를 견뎌냈던 것이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 사람들은 그가 음탕한 중이라고 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만약 그를 찾아낸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그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인데
어찌하면 좋을까? 그녀는 즉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 깃털 옷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한편 왕소풍은 그 깃털 옷이 그녀의 잠자리에 놓여 있고 옷의 모양이 크고 넓은 것이 남자의 옷 같다고 생각하자 속으로 의아함이 들었다. 이건 무엇이냐? 수생은 말했다.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이에요. 왕소풍은 씁쓸해져서 말했다. 이것이 내 것이냐? 수생은 즉시 내 것이 아니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대답한다면 결과가 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주저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왕소풍은 말했다. 이것은 남자 옷 같은데? 그 목소리는 매우 텁텁하게 변했다. 수생이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자 왕소풍은 또 말했다. 이것은 내가 그에게 짜준 것이냐? 수생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왕소풍은 그 깃털 옷을 들고 자세히 보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참 잘 짰군. 수생은 말했다. 오라버니는 그렇게 비약해서 생각하지 마세요. 그와 저는. 그러나 그의 눈에 핏발이 선 모습을 보자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못했다. 왕소풍은 깃털 옷을 내던지며 말했다. 그의 옷이 당신의 잠자리에 던져져 있군. 수생의 마음은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어갔다. 지금까지 부드럽고 친절한 오빠라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저속하게만 여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을 하고 싶지 않았다. 당신은 저속하게도 나를 의심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끝까지 나를 의심하도록 내버려 두겠어요. 저구는 동굴 밖에서 그녀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을 보자 심사가 울적해졌다. 나는 미천한 사람이어서 억울한 누명이 습관처럼 따라붙어도 상관이 없지만 그녀는 귀한 집안의 따님인데 어찌 그런 누명을 쓸 수 있단 말인가. 여기까지 생각한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동굴 밖에서는 수십 명의 고수들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샅샅이 뒤지고 있었지만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즉시 몸을 날려 동굴 속으로 뛰어들면서 소리 높여 외쳤다. 왕소엽, 당신의 생각은 모두 틀렸소. 왕소풍과 수생은 그가 갑자기 동굴 속으로 뛰어들자 깜짝 놀랐다. 저군의 머리카락은 이미 길게 자라 옛날처럼 빡빡 깎은 중머리가 아니었다. 왕소풍은 정신을 가다듬고서야 비로소 그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즉시 검을 뽑아들며 오른손으로 수생을 밀어냈다. 그의 눈에서는 즉시라도 불꽃이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의 장검은 쉬지 않고 떨리고 있었다. 한시라도 빨리 저군을 죽이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저군은 말했다. 나는 당신과 싸우지 않겠소. 이 수소전은 결백하오. 당신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다면 정말 하늘이 내려준 복덩어리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외다. 절대로 엉뚱한 생각은 마시고 나쁜 사람들이 날조한 풍문은 믿지 마시오. 수생은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몸이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 이렇게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감격하는 한편 걱정도 되었다. 그래서 급히 말했다. 당신은 빨리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은 너무 위험해요. 저구는 말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소엽께 이 일을 자세히 설명하여 당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왕소엽, 이 수소전은 정말 좋은 아가씨입니다. 당신은 절대로 그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 마십시오. 저구는 말솜씨가 너무 없었다. 단순한 한 가지 일을 설명하는데도 말을 더듬거리며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을 것인데 이렇게 복잡한 일을 더듬거리는 몇 마디의 말로 어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왕소풍의 의심은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수생은 급히 말했다. 당신은 빨리 떠나세요. 당신의 호의를 저는 죽어도 잊지 못할 거예요. 빨리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왕소풍은 수생의 말투와 표정에서 그에게 매우 관심이 많고 정이 듬뿍 담겨 있는지라
질투심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 소리쳤다. 나는 내 놈을 단숨에 처치하겠다. 하고 말하더니 저군의 가슴을 향해 질풍같이 일검을 찔렀다. 이 일검은 맹렬하고 날카로웠지만 저군은 이미 옛날의 저군이 아니었다. 저군은 정파와 사파 양쪽에 무공을 한 몸에 갖추고 있었다. 왕소풍의 검이 몸 앞에 이르자 그는 몸을 약간 돌려 일검을 피하고는 말했다. 나는 당신과 겨루지 않겠소. 나는 당신에게 이 수소절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녀에게 추호도 의심을 품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정말 좋은 아가씨입니다. 그가 말을 하고 있을 때에도 왕소풍의 검은 왼쪽에서 2번, 오른쪽에서 3번을 찔렀으나 저군은 약간씩 몸을 돌려 피해내고 있었다. 저군은 계속해서 피하다가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의 무공은 매우 높았는데 어찌 반년 사이에 이토록 무공이 무뎌졌지? 왕소풍은 맹렬히 공격해 들어갔지만 그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살짝살짝 피하자 더욱 미친 듯이 검을 휘둘러댔으며 검초는 더욱 빨라졌다. 저군은 말했다. 왕소엽, 당신은 이 수소저의 순결을 의심하지 않겠다고 말해주시오. 그럼 나는 가겠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왕소풍의 검은 갈수록 빨라졌다. 저군은 비록 내공이 심오했으나 경공은 형편없었다. 그러기에 왕소풍의 검이 더욱 빨라지자 마침내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게 되었다. 저군은 할 수 없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왕소풍의 검신을 튕기자 왕소풍은 그 힘을 견디지 못하고 호구가 찢어지면서 검을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다시 검을 주워들어 덤비려 했다. 저군은 다시 그가 검을 들면 상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한 장으로 그의 어깨를 살짝 밀었다. 그러나 저군은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몰랐기에 살짝 밀었으나 왕소풍은 몇 바퀴를 돌더니 벌렁 낮아빠지면서 석벽에 부딪혔다. 수생은 그가 낭패할 정도로 넘어지자 급히 달려가 부축했다. 저군은 어리둥절해졌다. 그는 절대로 왕소풍을 그렇게 날려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그가 이렇게 넘어지자 재빨리 앞으로 나아가서 왕소풍을 부축하려 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수생은 오른팔을 잡으면서 말했다. 오라버니, 아무 일 없지요? 왕소풍은 질투와 분노와 수치심에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수생의 마음이 저군에게 치우쳐 있고 두 사람이 연합해 자기를 공격한 후 오히려 자신을 비웃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왼 손바닥을 휘둘러서 철썩하는 소리가 나도록 수생의 오른쪽 뺨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다. 꺼져라. 수생은 깜짝 놀랐다. 사촌 오빠가 자기를 때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녀는 손으로 뺨을 만지면서 멍한 표정을 지었다. 왕소풍은 다시 한 손바닥을 가해 왼쪽 뺨을 때렸다. 수생은 놀라고 무서워서 저군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저군은 그녀를 끌어안고 몸을 돌려 자신의 뒤에 세워놓은 뒤 왕소풍에게 다가가며 환한 음성으로 말했다. 당신은 왜 수소저를 때리는 것이오? 그때 동굴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몇 사람이 외쳤다. 동굴 속에서 사람이 다투고 있으니 빨리 가서 봅시다. 어쩌면 악승이 거기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생은 뒤로 물러나면서 말했다. 빨리 떠나세요. 저는 당신의 호의를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빨리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저군은 왕소풍과 수생을 번갈아 쳐다보고는 말했다. 나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리더니 밖으로 나가려 했다. 왕소풍이 크게 외쳤다. 음흉하고 악독한 중놈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가 도망치려 하고 있으니 빨리 동굴 앞을 막아 도망치지 못하게 하시오. 수생은 급히 말했다. 오라버니, 터무니없는 말씀은 그만하세요. 왕소풍은 여전히 크게 외쳤다. 빨리 동굴을 막으시오. 빨리 동굴을 막으시오.
동굴 밖에 서 있던 7~8명은 왕소풍의 말을 듣고 즉시 동굴 입구를 막아섰다. 저군이 빠른 걸음으로 나가자 한 사람이 일갈했다. 어디로 도망치느냐? 그러더니 검을 휘둘러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저군은 재빨리 오른쪽으로 피하며 손을 내밀어 그의 가슴을 밀쳤다. 그 사람은 똑바로 나가떨어지며 가까이 있던 세 사람과 부딪혔다. 그러자 네 사람이 한꺼번에 쓰러졌다. 여러 사람들이 욕을 하고 떠드는 사이에 저군은 비호같이 사라졌다. 군웅들은 그 소리를 듣고 사방팔방에서 쫓아왔다. 그러나 저군은 이미 멀리 사라진 후였다. 저군은 이때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컴컴한 밤중이라 어느 누구도 그를 찾지 못했다. 군웅들은 그가 이미 계곡을 빠져나갔을 것이라고 여기고 추격하기 시작했다. 한참이 지난 뒤 저군은 왕소풍과 수생이 계곡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왕소풍은 앞에 있었고 수생은 뒤를 따르고 있었는데 거리는 한 발 정도 되었다. 그들의 뒷모습도 사너리를 돌아 사라졌다. 조금 전까지 떠들썩하던 계곡은 조용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다. 중원의 군웅들도 갔고 수생도 떠났으며 화철관도 사라졌다. 단지 저군만이 홀로 남아 있었다. 그동안 보이던 독수리들도 한 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적막하고 외로웠다. 단지 눈이 녹은 물들이 계곡 밑을 흐르고 있는 소리만이 적막한 계곡의 정적을 단조롭게 깨트리고 있을 뿐이었다.